고목야담 기생이었던 아내, 남편을 정승으로 만든 이유. 이 여자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조선의 정승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거의 끝까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칼 든 장수? 아닙니다. 어명을 받은 포졸? 아닙니다. 삼정승 육판서?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천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손가락질을 하던 자들의 약점을 낱낱이 꿰고 있었던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의 남편 하나를 조선의 정승 자리에 올려놓는 이야기.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한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목야담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서쪽 끝 마포 나루 인근의 허름한 기와집, 방 2칸, 부엌 하나,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한 그 집에 이여송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6, 과거에는 5번 낙방, 재산이라고는 헌책 몇 권과 먹물 1병, 그리고 이름만 거창한 양반 집안의 서얼 출신이라는 타이틀. 에잇, 또 떨어졌구나. 이여송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헌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과거 방이 붙은 날이었지요. 방이란 것은 합격자 명단을 담벼락에 붙이는 겁니다. 이여송의 이름은 또 없었습니다. 5번, 5번을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식년시가 3년에 한 번이니까요. 이여송은 15해를 이 자리에서 낙방만 한 셈이었습니다. 서울 주제에 무슨 정과냐? 잡과나 보든가. 지나가던 양반 하나가 비웃으며 내뱉었습니다. 이여송은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얼은 조선에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양반이었으나 어머니는 첩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여송은 양반의 피를 이어받았으되 양반의 권리는 갖지 못한 참으로 애매한 처지의 사내였습니다. 재주는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여송의 글솜씨라면 장원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종종 나왔지요. 하지만 조선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재주가 있어도 태어난 배가 첩실의 배라면 그 재주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여송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들어간 곳이 청파동 어귀의 기방 하나였습니다. 기방이라고는 해도 번듯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기방. 그저 막걸리 한 사발에 노랫가락 한 자락 들을 수 있는 곳. 그 기방의 주인이자 이름난 기생이 바로 옥선이었습니다. 옥선.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지요. 옥 같은 신선. 16세 기방에 들어와 20해가 넘도록 그 일을 해온 여자였습니다. 나이 37, 당대의 기생으로서는 말년에 접어든 셈이었지요. 하지만 옥선이 특별했던 것은 얼굴이나 가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 그녀의 미모와 가야금 솜씨는 한양에서도 손꼽혔다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 보는 눈이었습니다. 기생은 온갖 사내들을 만납니다. 양반도 오고 무관도 오고 장사꾼도 오고 심지어 왕족도 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속마음을 드러내지요. 옥선은 20년 동안 그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누가 겉만 번지르르한 허수아비인지, 누가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지, 누가 어디서 약해지는지. 그래서 기방한 사람들은 옥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관상쟁이, 사람 속을 읽는 귀신. 그 옥선 앞에 이 여성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생, 술이나 가져오시오. 오늘은 실컷 마실 것이오. 인사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 사내를 옥선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남루한 옷, 먹물이 묻은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 이 사람. 오늘 또 떨어졌구나.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과거에서 낙방한 선비의 눈빛.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글은 잘 쓰겠구나. 입술을 보니 말도 잘할 것 같고 어깨가 낙방한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당당해. 자존심이 대단하군. 옥선은 속으로 웃으며 술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술을 그리 호기롭게 드시려 하니 이 여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또 떨어졌소.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도 기죽지 않으신 표정이 참 멋지십니다. 기죽긴, 내 글이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오. 서얼이라서 떨어진 게지. 내 글이 못났다면 내가 기죽었겠소. 옥선은 그 순간 다시 한번 이 여성을 봤습니다. 오, 이 사람. 진짜다.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 하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재능. 옥선은 그날 밤 이 여성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글 이야기, 세상 이야기, 나라 이야기. 이 여성이 말하는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정사를 꿰고 있었고 역사에 밝았으며 문장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람 정말 아깝구나. 그런데 대화 중에 이 여성이 한 말 하나가 옥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재미있소? 기생으로 사는 것 말고 당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요. 옥선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옥선에게 원하는 것만 물었지, 옥선이 원하는 것을 물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요. 옥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재미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맞추는 것이요. 틀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 여성이 웃었습니다. 그거 대단한 재주요. 그날 밤 옥선의 마음속에 무언가 싹 텄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획이었습니다. 기생의 삶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생을 그저 술 따르고 노래하는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기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기생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어야 했고 글씨를 써야 했습니다. 시조를 지어야 했고 검은고와 가야금을 배워야 했습니다. 춤을 추어야 했고 예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웬만한 양반과 규수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 목적이 달랐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배우는 것은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기생이 배우는 것은
손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옥선은 16에 기방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은 전라도 어느 작은 고을. 어머니가 광기였으니 딸도 기생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옥선은 울었습니다. 억울했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영리했습니다. 울어서 바뀌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자. 그래서 배웠습니다. 더 열심히. 가야금은 한양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익혔습니다. 글도 몰래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방에 오는 사내들은 집에서와 다릅니다. 집에서는 체면을 차리지요. 기방에서는 체면을 놓습니다. 술기운에 거드름도 내려놓고 근심도 털어놓고 약점도 드러냅니다. 16의 옥선이 처음 그것을 봤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어른들의 민낯이 두려웠습니다. 20이 되었을 때는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고민을 하나 싶었습니다. 25이 되었을 때는 이해가 됐습니다. 30이 되었을 때는 꿰뚫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저 사람은 욕심이 과해서 결국 망할 것이다. 저 사람은 지금은 낮은 자리지만 크게 될 그릇이다. 그 눈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이여송이라는 사내 앞에 이르렀을 때 옥선은 첫눈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이다. 석 달 뒤 이여송은 옥선과 혼인했습니다.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양이 뒤집어지며 웃었습니다. 서울 낙방거사가 기생년을 얻었다고? 얼마나 급했으면 기생을 부인으로 삼냐. 아, 집에 돈이 없으니 기생이라도 끌어들인 거겠지. 이여송의 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이 기생년과 혼인하다니. 조상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이여송은 태연했습니다. 옥선이는 기생이기 전에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소. 그러면서 이여송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 여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특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반만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혼인 후 이여송의 생활은 겉으로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집, 여전히 헌책과 먹물, 여전히 과거 준비. 하지만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찬밥에 된장국 하나였다면 이제는 따뜻한 밥에 반찬이 두세 가지. 부엌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고 이여송의 방에는 늘 새먹이 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옥선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쓰셨어요? 무슨 주제로 글을 쓰셨어요? 이번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이여송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기생 출신 안악이 과거 문제에 관심을 갖다니. 하지만 옥선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그 날카로움이 이여송의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마치 숫돌이 칼을 가는 것처럼 사이 이야기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 이여송과 옥선이 혼인하고 첫 해 겨울. 동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여송이 기생을 얻었대. 봤어? 봤지. 그 장옷 두른 여자 말이지? 얼굴이 반반하더라. 얼굴이 반반해서 뭐해? 기생인걸. 낙방 거사가 돈도 없으니까 기생이라도 데려온 거 아니겠어? 가문이 창피하지 않겠어.
서얼이다 기생이다. 그런데 한 안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여송 집밥 냄새 맡아봤어? 엄청 구수하던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 전에는 그 집에서 아무 냄새도 안 났거든. 찬밥 냄새나 났지. 근데 요즘은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저녁엔 생선 굽는 냄새 살림을 잘한다는 거잖아. 그래도 기생은 기생이지. 기생이라고 살림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 옥선은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사실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속은 쓰렸습니다. 20년을 기생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멸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동네 우물가에서 받는 멸시는 다른 방식으로 찔러왔습니다. 기방에서의 멸시는 그나마 거기는 그런 곳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길러 나온 안악으로서 받는 멸시는 그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옥선은 물 항아리를 이고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이렇게 수군거려도 나리가 정승이 되시면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할 테니 그것이 동력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사랑이기도 했고 자신을 위한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늘 그렇게 복잡하지요. 혼인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 이여송이 집을 비운 어느 오후 옥선은 장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장옷이란 조선 여인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던 옷입니다. 기생 출신이라 얼굴이 알려져 있었지만 긴 세월이 흘렀고 옥선은 이미 기방을 떠난 몸. 조심만 하면 남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옥선이 향한 곳은 한양 북촌. 번듯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양반 동네였습니다. 그중 한 집, 대문에 권자가 새겨진 현판이 달린 집, 권도선 판서의 집이었습니다. 권 판서는 당시 호조 판서로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쥐고 있는 자리, 즉 돈주를 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권 판서는 옥선의 단골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5년 전 옥선의 단골이었습니다. 당시 권 판서는 승지 벼슬에 있었는데 매달 첫째 날이면 어김없이 청파동 기방을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술에 취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임금에 대한 불만, 하나는 자신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벼슬을 올랐는가 하는 자랑. 취한 사람은 자랑처럼 말했지만 깨어있는 옥선의 귀에는 그것이 바로 약점이었습니다. 아씨, 저 주인마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 왔사옵니다. 옥선은 행랑채 하인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고급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쪽지 하나. 무진년 8월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한때 오가던 인연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사흘 뒤 옥선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시에 북문 밖 찻집으로 오시오. 옥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왔다. 찻집에서 권 판서와 마주 앉은 옥선. 권 판서는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무진년 8월이라는 그 5글자가 그의 심장을 쥐어짰을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권 판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선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여송이라 하옵니다. 학식이 깊고 문장이 뛰어난 선비이온데 서얼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식년시에 응시하려 하는데 대감께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찌 되지 않겠사옵니까? 권 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협박이요? 아니옵니다. 부탁이지요. 그 쪽지는 오래전 인연을 기억한다는 뜻이었사옵니다. 대감께서도 그 시절 저를 아끼셨잖사옵니까? 권 판서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이름이 뭐라 했소? 이여송이라 하옵니다. 글은 잘 씁니까? 잘 씁니다. 권 판서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이름은 기억하겠소. 옥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선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 수를 놓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를 둘 차례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장유진 대감이었습니다. 장 대감은 이조판서. 이조판서란 관리들의 임명과 승진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벼슬아치들의 인사권을 쥔 사람. 조선에서 임금 다음으로 무섭다는 자리가 바로 이조판서였습니다. 문제는 장 대감이 옥선의 기방에 온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모르는 것뿐. 옥선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먼저 장대감의 집 인근 반찬 가게 주인과 친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저 큰 기와집 대감마님은 어떤 음식을 즐기시나요? 제 남편이 인사드릴 일이 있어서요. 아, 장 대감마님이요? 그분은 특히 봄 미나리전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흑임자 수정과를 꼭 드신대요. 다음엔 장 대감의 청지기를 아는 골목 잡화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 대감마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 엄격하신 분이죠. 하지만 좋은 붓 선물을 드리면 아주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옥선은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여송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 쓸 때는 첫 줄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인상적이에요. 여보, 이 문제는 이런 시각으로 쓰면 어떨까요? 여보, 나리가 시험관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딱딱하게 인사하시지 마시고 먼저 상대방 관심사를 칭찬한 다음에 본론을 꺼내시면 돼요. 이여송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반쯤은 흘려들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찌 알겠소? 그냥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서요. 기생 출신이 과거를 알겠소? 기생이라서 사람을 좀 알지요. 이여송은 픽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옥선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일이 잘 풀렸습니다. 드디어 식년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식년시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 과거 시험. 이여송에게는 6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방에서 이여송이 마지막 글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옥선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가 미음을 끓였어요. 드시고 주무세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이번 책문 주제가 뭐가 나올지. 책문이란 과거 시험에서 나라의 정책이나 학문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쓰는 논술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지요. 옥선이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북쪽 변방에 여진족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흉년으로 지방 수령들이 민심 다스리기 어렵다는 말도 들리고요.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여송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어찌 알았소? 그냥 요즘 장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옥선은 며칠 전 권 판서 댁에 심부름 간 척하며 청지기에게서 귀동냥을 했습니다. 이번 식년시의 출제 방향에 대해 위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여송은 밤새 두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붓을 놓은 이여송이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온다면 나는 이번에 반드시 붙으실 거예요. 시험 당일 아침, 옥선은 이여송의 옷을 정성껏 차려 입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이여송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옥선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잘 되기를. 이것만큼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사흘 뒤, 과거 방이 붙었습니다. 이여송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급제에 드디어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특히 북방 안보에 관한 책문이 탁월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이여송이 달려왔습니다. 옥선아, 붙었소? 마당에서 절구를 찍고 있던 옥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내가 됐소. 이여송이 옥선의 손을 잡아 빙빙 돌았습니다. 마당에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옥선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오랫동안 품어온 무언가가 이제야 결실을 맺는다는 그 감정의 눈물인지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여송이가 급제를 했다고? 그 낙방 거사가? 기생년 덕에 운이 트였나? 옥선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급제 이후 이여송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처음 받은 벼슬은 정칠품 승문원 부정자. 작은 벼슬이었지만 이여송은 거기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여송이 어떤 일을 하려 하면 신기하게도 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여송이 상관에게 어떤 안건을 올리면 그 상관이 유독 이여송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 상관이 좋아하는 먹을 것이나 서예 도구를 누군가 미리 선물로 보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여송의 이름으로, 실제로는 옥선이 준비한 것이었지만 이여송은 그저 자신의 운이 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선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여송이 무언가를 성취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나리께서는 남다르시다니까요. 나리의 안목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나리의 실력이에요. 이여송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여송은 진짜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옥선은 그 재능이 빛날 수 있는 환경을 조용히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여송은 정육품, 정오품, 정사품으로 차례차례 올랐습니다. 이여송이 정사품 홍문관 은교로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원부에서 탄핵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이여송은 서울 출신으로 그 신분이 불분명하고 부인은 기생 출신으로 집안 내력이 의심스러우며 배후에는 이여송이 홍문관에서 올린 상소,
균역법 보완을 주장하는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토지 이익을 건드리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여송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망했소. 이번엔 진짜 끝인 것 같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옥선은 이여송에게 차를 한 잔 끓여주었습니다. 탄핵상소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강지평이라는 자요. 배후에 이 대감 일파가 있다고 들었소. 이 대감이면 장흥 이씨 가문이요? 어찌 알았소? 그냥요. 혹시 그 이 대감 혼인한 지 얼마 안 됐지 않나요? 두 번째 혼인으로. 그렇소. 두 번째 부인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모르오. 제가 들은 것인데요. 이 대감의 두 번째 부인은 지방광기 출신이랍니다. 기생이요. 이여송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탄핵상소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 대감 쪽에서 강지평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여송은 이번에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선은 이번에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여송이 정삼품 승정원 동부승지로 올랐을 때였습니다. 옥선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정내 실세인 민대감에게 이여송을 추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직접 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민대감과 아는 중간 사람을 통해 은밀히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민대감의 정적인 유참판. 그리고 유참판은 그 편지를 들고 조정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여송의 안악이 기생 출신으로 남편의 벼슬을 위해 고관들에게 청탁을 돌리고 있다. 이런 자가 어찌 조정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여송이 집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민대감에게 편지를 보냈소? 옥선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이여송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소? 나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당신이 뒤에서 청탁을 넣고 있었단 말이오? 나리, 지금 조정에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아오? 아내가 기생 출신이라 나를 조종한다고. 내가 아내의 꼭두각시라고. 이 말이 얼마나 창피한 말인지 당신은 알기나 하오. 옥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여송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옥선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사람을 봐왔고 누구의 편지가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이번 한 번은 중간 사람을 너무 믿었습니다. 확인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리가 맞는 말을 한 것이다. 나는 지금 나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옥선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여송도 옥선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은 차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이여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물어볼 것이 있소. 옥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 판서 일도 당신이요? 예. 장대감에게 문서 보낸 것도? 예. 탄핵 막은 것도? 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여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소? 혼인하고 나서부터요. 이 여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만든 길을 걸어온 것이요? 아니에요. 옥선이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리가 걸으신 거예요. 제가 한 것은 길에 있는 돌을 치운 것뿐이에요. 걸은 것은 나리가 걸으신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신 것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도 전부 나리가 하신 거예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여성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옥선은 이 모든 것을 접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뒤에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나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한 이 여성이 처음으로 먼저 움직이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조정에서는 유참판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여성을 탄핵하는 상소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탄핵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아내의 청탁으로 벼슬을 얻었다는 것, 따라서 그 벼슬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 이 여성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옥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여성 스스로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이 여성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어디 있었겠는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아내가 길을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그 길 위에서 한 일들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쓴 글은 내가 쓴 것이다. 내가 내린 판단은 내가 내린 것이다. 아내가 아무리 판을 짜줘도 내가 허수아비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 여성은 다음 날 아침 조정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참판 앞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뒤에서 나를 도왔다는 것, 나는 부끄럽지 않소. 내 아내는 기생 출신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누구보다 넓었소. 그 눈으로 나를 도왔소. 당신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스승에게 배우고 좋은 인맥으로 이 자리에 올랐소. 나는 그것이 없었소. 그 대신 현명한 아내가 있었소.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요?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참판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참판의 공세는 멈췄습니다. 오히려 이 여성에 대한 평판이 높아졌습니다. 저 사람 기계가 있구나. 아내를 당당히 인정하는 사람이라니.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여성이 집에 들어오면서 옥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소. 옥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창피해서였소. 하지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었소. 나를 위해 한 일이었으니까. 앞으로는 감추지 마시오. 같이 합시다. 옥선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내면 옥선이 혼자인 밤. 그날 밤 옥선은 오랫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20년을 혼자였습니다. 기방에서도 혼자였고 혼인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뛰어다니면서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 네 글자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했는가? 처음에는 계획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봤고 그 재능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중간에는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세상에 대한.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사람이 좋았습니다. 5번 낙방하고도 꺾이지 않았던 그 등. 기생안악에게 무엇이 재미있어라고 물어봤던 그 사람. 그리고 오늘 조정에서 아내를 당당히 인정했던 그 목소리. 옥선은 달을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여송의 나이 55이 되던 해 좌의정 자리가 비었습니다. 좌의정, 조선의 정승 중 하나, 임금 아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신하. 후보로 거론되는 이름이 3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여송이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훨씬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대대로 권문세가 출신의 정참판, 다른 한 사람은 임금의 외척 계열인 오판서. 이여송은 솔직히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이여송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오. 정승이 못 되면 그냥 이대로 물러나는 게 낫겠소. 옥선은 이여송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리, 이번엔 같이 합시다. 이여송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요? 예. 제가 뭘 할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나리도 아시고 같이 결정하면서 가요. 이여송이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절정 2사람이 함께 짠 마지막 판. 그날 밤부터 2사람이 함께 앉아 논의했습니다. 옥선이 말했습니다. 이 2사람이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오판서가 임금께 비밀리에 정승 자리를 청탁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정참판 측에 흘리면 2사람이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여송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정보가 사실이요? 예. 오판서의 청지기가 임금의 내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럼 흘려도 되겠소? 이여송이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여송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여송이 말했습니다. 나는 장대감을 직접 만나겠소. 옥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접요? 예전엔 당신이 문서를 보냈지요. 이번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말하겠소.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승이 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겠소. 옥선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훨씬 더. 이여송은 장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이여송은 잘 포장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저는 서얼이요. 그리고 제 아내는 기생 출신이요. 세상이 저를 낮게 보는 이유가 그것이요. 하지만 저는 이 나라에서 신분 때문에 재주를 펴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소. 제가 정승이 된다면 그것을 바꾸고 싶소. 작게라도. 장대감이 오랫동안 이여송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이여송을 좌의정에 임명한다. 이여송은 교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서얼로 태어나 1000번 넘게 멸시를 받았던 그 삶. 5번 낙방하고 바닥을 기었던 그 시절. 기생안악과 혼인했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날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울고 싸우고 다시 일어난 그 모든 날들. 이여송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됐소.
내가 됐소. 옥선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이여송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이요. 나리 덕이에요. 아니요. 당신 덕이요. 같이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둘 다 웃었습니다.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다 된 것 같은 홀가분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여송은 좌의정으로 재임하는 동안 특별한 정책 하나를 밀었습니다. 서울 차별을 완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서울을 높이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도를 바꾸자는 것입니까? 이여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서울이요. 재주 있는 자를 신분으로 막는 나라는 결국 손해를 보는 나라요. 법안은 부분적으로만 통과되었습니다. 완전한 차별 철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겼습니다. 옥선은 정승 부인이 된 뒤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즐기지 않았고 세도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는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옥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여송이 퇴임한 뒤 쓴 회고록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일생에 책을 읽어 지혜를 얻었다 하나 진짜 세상에 이치는 부인에게서 배웠다. 부인은 기생으로 살았으나 그 눈은 정승 10명보다 밝았고 그 마음은 충신 100명보다 고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항상 곁에 있었다. 마무리. 자, 여러분. 신분이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지요. 세상이 당신에게 뭐라 해도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옥선처럼.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옥선이 가장 힘들었던 때는 모든 것을 혼자 감추고 혼자 감당했을 때였습니다. 가장 강해진 때는 누군가 같이 합시다라고 말해줬을 때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주목받지 못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기생이어서, 여자여서, 신분이 낮아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뿐이지. 어쩌면 역사를 움직인 진짜 힘은 기록되지 않은 곳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고몽야담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